네, 안녕하세요. 푸틴이 방북을 한다 그러죠. 24년 만에 방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최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4년 전인 2000년에는 푸틴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세계가 전부 중국 공산당의 미래 또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굳세게 믿고 있었던 그런 분홍빛 환상에 취해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방북의 목적은 저 사고 뭉치 북한을 좀 제어하는데 러시아도 한 손 거들겠다. 뭐 이런 것이었으니까 요즘 방북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렇게 살벌한 시기에 러시아 혹은 소련의 지도자가 방북을 한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내용 잠시 보시죠. 대통령실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며칠 내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상의 북한 방문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북 관계는 한 단계 더 격상될 전망인데 북한 재래식 무기의 러시아 수출과 러시아 탄도미사일 기술 대북 이전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쉬운 게 이 뒷 사정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그 다이내믹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걸 잘 조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그 푸틴이나 또 중국 공산당 시진핑 이런 체제를 볼 때 이걸 그냥 우리 같겠거니 정상적인 그런 정치 집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국가 권력을 찬탈 독점하고 있는 마피아입니다. 권력 마피아인데 이들에게도 나름 움직이는 방식이 있잖아요. 프로토콜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마피아들은 남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면 도발이다. 이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국에서는 사실은 정상이 안 오고 수상이 왔죠. 리창이.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진핑이 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제 정세상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한다니까 그냥 한 발만 걸치면서 그래 우리 도발 안 할게라는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이거든요. 이 마피아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러고 또 서방과도 할 때 그 도발의 수위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프로다운 마피아입니다. 힘이 되면 도발을 하죠. 밀고 들어가죠. 그게 이제 시진핑이 2023년 5월 18일 날 5.18에 했어요. 그러니까 5.18 관계자들은 시진핑한테 항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5.18에 하냐 너. 그 숫자가 얼마나 성스러운 숫자인데 너 우리 뭐 조롱할 뜻 있냐. 뭐 이런 좀 항의를 해야 기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제1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그러니까 차이나 센트럴 아시아 서밋이 열렸습니다. 저 시뻘건 피바다 카페 뒤에서 환영 전야제 행사를 열었죠. 그게 아마 전야제 행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다른 거죠. 이거는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도발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3월 달에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금방 보신 것처럼 푸틴을 만나자마자 아직 러시아를 떠나기 전에 중앙아시아 정상들한테 정상회의 할 테니까 오세요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래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한 발 거칠게 너 오케이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거의 밀어붙여 가지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저지른 거죠. 도발할 수 있으니까 도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할 수 있을 때와 도발하지 못할 때로 구별하는 게 프로다운 마피아입니다. 중국은 아직 그 같은 프로페셔널리즘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푸틴은 그럼 과연 이번에 북한을 들어간다. 이러면 중국 나와바리, 중국의 앞마당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어쩌면은
러중 사이에 중러 사이에 어떤 그 균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러 균열의 시작이고 조지 캐넌 무시무시한 냉전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내내 대한민국 지원했었고 대한민국의 단독정부 수립 지원했었고 47년에 그 다음에 50년 6.25 터지자마자 개입을 주장했었는데 50년 겨울에 중국이 개입하자마자 미국 발 빼자.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그냥 내주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한반도를 누가 먹냐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붙을 거다. 그런 그 냉혈의 입장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조지 캐넌의 그런 관점이 다시 이제 작동을 한다고 봐야죠. 뭐냐면은 북한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으르렁거리는 지금 그 상태의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으르렁거림이 북한을 먹겠다가 아니에요. 보다 더 살벌하고 중국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 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걸 또 우리가 좋다 박수 칠 수 없는 게 우리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같은 비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발자국을 지어라. 예, 이것도 뉴스를 보시면 바로 아십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함께 산책하며 우호를 과시했던 곳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본떠 설치한 동판은 양국 우호의 상징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발자국 동판이 있던 곳은 아스팔트로 덮여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 마련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기념 사진 전시 공간도 최근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저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뭘 또 눈여겨봐야 되냐면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통역이 없이 그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해변을 거닐면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돌아온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계통에서는 특히 미국 쪽에서는 그 당시에 중국의 체제였었고 중국 공산당 쪽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광구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광구 핵심들과 아삼육이 됐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돕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저렇게 폼을 잘 잡고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자취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걸 기념화시켰는데 기념물로 만들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지우고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도 좀 약간 소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소원해진다 그래도 뭐 여전히 관계는 유지됩니다. 저는 뭐 둘 사이가 완전 갈라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랑 밀착 행보를 보이니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아주 미묘한 그런 그 조짐들이 보인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푸틴이 왜 느닷없이 저렇게 북한에 접근하냐. 지금 푸틴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아무 그 지렛대가 없어요. 그래 막 그냥 판판이 그냥 손목 꺾이고 목 졸리고 그냥 엎어치기 당하고 그냥 완전 깔아 뭉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예속이 심화되고 있는 걸 일단 원유로 한번 보죠. 2023년 중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부터 1억 700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하루 평균 214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수출의 거의 30%가 그 중국, 인도 30%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그 수입하는 즉 중국과 인도로 수출되는 물량이 전체 러시아 수출 물량의 50%가 넘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3년에는 저기 보면 EU가 파란색 밑에 파란색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영국 및 미국도 검은색으로 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 EU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삭감이 돼버리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게 21%가 상승을 해서 거의 30%까지 올라갔어요. 인도는 111%가 상승을 했고요. 터키는 75%가 상승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돈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건 백모의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이. 가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에 대한 예속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파워 오브 시베리아 POS 라인인데 POS 라인이 지금은 POS 1밖에 없습니다. 점선이 되어 있는 건 POS 2로 그건 잠깐 잊어버리시고 POS 1을 보면 저게 이르쿠츠크 부근의 그 코빅타 가스전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바이칼 호수의 그러니까 북서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이칼 호수의 북부에 있는 치안타 가스전에서 또 나옵니다.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보내서 그래서 헤이룽장 흑룡강성으로 들어와서 샹하이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이 POS 파워 오브 시베리아 가스 라인의 PNG의 노선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벤발로 말씀드리면 이 자유시는 1921년에 소련이 혁명 직후에 이제 그 안정화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시베리아에 출병해 있던 당시의 국제 연합 세력, 그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었고 특히 병력수로는 일본이 절대적입니다. 거의 8만에서 10만 명이 시베리아에 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련과 싸움을 멈추고 적군과 싸움을 멈추고 눌러앉은 게 만주에 눌러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일본이 지배하게 된 게 그 시베리아 출병이 계기였습니다. 그 시베리아 출병을 해서 일제가 러시아 공산군과 싸우니까 한국 독립군은 러시아 공산군 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 세력은 러시아 공산군으로부터 많은 그 영감을 받고 또 지원도 받고 또 도움도 되고 이런 식의 그 깐부를 먹고 싸웠는데 이제 러시아 공산군이 이제 일본과 이제 통을 쳐서 평화 체제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한국의 독립군 세력이, 무장 세력이. 이거 국사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이걸 희생제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삼으려면 일단 좋은 말로 불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무들 여기 아무르강 넘어서 스보보드니 자유시에 모이라우. 여기서 잠시 숨 좀 돌리고 그리고 또 싸우든 말든 하시라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진한 한국 독립군 세력이 그 말에 홀라당 섞어가지고 거기로 다 모여들었죠. 거기로 모여들었는데 그 이제 무장 해제를 명령을 하니까 무장 해제 안 하죠. 기관총 걸고 한 1,500명 정도 학살하고 1,000명 정도 체포를 했죠. 그때 체포한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으로 보내가지고 극장 수의를 하다가 늙어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에 그 배심에 누가 끼어 있냐면 여운형과 김규식이 끼어 있습니다. 참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학살 와중에 탈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범석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 1921년 그 자유시 참변 이후로 한국 독립운동 세력은 무장 세력은 기가 확 꺾여서 사실은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제 아래서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이건 다 개노가리입니다. 어쨌거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자유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 저기 그 헤이룽장성, 흑룡강성으로 들어오죠. 그게 파워 오브 시베리아 가스라인 1번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무려 227억 입방미터를 공급했습니다. 이거는 계약 물량을 7억 입방미터 초과한 것으로서 앞으로 1년 후에는 2025년 내년에는 풀카파 연간 380억 입방미터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에게 연 500억 입방미터 카파 훨씬 더 큰 파워 오브 시베리아 넘버 2 POS2 건설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생산 기지는 야말 반도입니다. 야말 반도에서 노비 우렝고이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저기 그 몽고의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다시 이제 그 뭐 말하자면 요동성점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라인을 지금 시베리아 그 가스 라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넘버 2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러시아는 간청 중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심드렁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이제 원유에 있어서나 가스에 있어서나 이제 중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선이 다 끊긴 거예요.
유럽은 앞으로도 옛날처럼 러시아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중국에 저항을 할 수 있거나 중국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푸틴의 북한 방문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삼천포로 빠지겠습니다. 이 시베리아 가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저기 위대한 문재인 각하의 그 위대한 로망 혹은 사악한 계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할린에서 개발되는 가스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사할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연결하겠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꾸었던 위대한 로망 혹은 사악한 계꿈이죠. 이건 입장에 따라서 뭐 위대한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러시아를 한 손에, 중국을 또 한 손에, 그리고 북한을 섬기면 한반도가 평화스러워지고 우리끼리 아주 좋은 민족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위대한 로망이고, 그거는 저기 시진핑 발바닥을 핥고 그 푸틴의 발가락을 빠는 그건 나라를 망해먹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악한 계꿈이고, 뭐 어떻게 판단하시든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예,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푸틴의 지금 북한 방문은 이게 중국 견제 카드입니다. 이게 중국 견제 카드예요.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존망이 걸린 중국의 안마당입니다. 한반도에서 사고가 터져서 북한이 자유화된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군과 미군의 기지가 된다. 이러면은 이 중국 공산당의 우주인 베이징 지역, 제가 말발굽, 바레만 말발굽, 거기가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일찍이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 순망치안이라고 위대한 말씀을 하면서 6.25 때 용감하게 참전을 했죠. 50년 가을부터, 50년 겨울부터. 그래서 32개월 동안 그때 이미 북한 인민군은 괴멸된 상태예요. 낙동강에서 허리가 끊겨서. 그때 근 10몇만 죽거나 뭐 포로됐어요. 그럼 32개월 동안 누구랑 싸운 건데? 중공과 싸웠습니다. 300만 명이 파병됐고 그중에 100만 명이 사상자를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공과 싸운 나라예요. 300만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중공에 대해서 뭐 꼭 돈을 받든 못 받든 이거 배상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죠. 그러면 6.25 이후에 소련과 러시아는 중국을 제끼고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아까 2000년 7월에 갔을 때는 중국도 그때는 제일 착하던 시절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1949년 혁명 이후로 제일 착한 시절이 언제냐? 2000년, 2001년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1991년 소련 멸망 이후에 혹은 소련부터 시작해서 1917년 이후로 러시아가 제일 착했던 시즌이 언제냐? 2000년, 2001년입니다. 2000년에 왜 갔냐? 북한 너희 핵 가지고 놀지 마. 어느 정도 착했었냐면요. 고르바초프 때. 그때 고르바초프가 북한에 가서 너희 개혁개방 나가야 돼. 뭐 핵 이런 거 추진하고 그랬다가 너희 큰일 나 임마.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실권자는 김정일이에요. 명목상은 김일성이지만. 뭐 그러려고 고르바초프가 갈라 그랬었어요. 80년대 후반에. 그러다 고르바초프가 대신에 셰바르드나제를 보냈죠. 그래서 셰바르드나제가 북한에 겁을 팍 줬죠. 그리고 그 당시에 루머가 돌기를 흑해 연안에 다차, 그러니까 별장을 하나 만들어서 북한 집단인 그 금가혈통을 그쪽으로 망명시킨다. 뭐 이런 루머가 국제사회에 바삭하게 돌고 그랬었어요. 고르바초프 때도 그 정도로 착했는데 고르바초프 그다음에 옐친 때 국가 경제가 작살이 났다고요. 러시아가. 그럼 얼마나 착해졌겠어요. 서방 손잡고 어떻게든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푸틴이 간 이유는 야, 너 까불지 말고 뭐 핵이나 뭐 이런 거 갖고 까불지 말고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하러 간 거예요. 푸틴이. 또 그 당시에는 2000년, 2001년에는 중국도 굉장히 착했습니다.
엄청 착한 척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방북을 한 것과 지금 방북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과 같이 위기중중한 상황에서 소련이나 러시아가 중국을 제끼고 북한을 컨택한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 위기 시기에 소련,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국가원수 방문입니다. 혹은 글로벌 긴장 시기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이 초집중해서 극예민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국의 특수무기입니다. 저거 중국 무기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 무기 아닙니다. 심리적 강압이죠. 너희를 북핵 위협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우리 중국뿐이도다. 이 메시지를 한국인한테 계속 뿌리는 그 수단이죠. 또 하나는 뭐냐? 군사적 강압이죠. 우리가 대만 남중국해 도모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꼼짝 말거라. 이런 목적을 위한 중국의 특수무기라고요. 저게.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발 대행 업체가 북한인데 거기에 역사상 최초로 사실상 역사상 최초입니다. 최초로 소련, 러시아의 국가원수가 방북을 한다. 이 위기중중한 상황에서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조금 더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7월 방문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푸틴이 이제 체첸 학살을 계기로 대통령에 취임했죠. 그 당시에 뭐 그 의사당 사건, 뭐 의사당 폭격 사건은 옐친이고 그 다음에 체첸이 뭐 했다 그래서 그 인질극 벌어지고 와장창 죽였어요. 그 푸틴이 수상할 때. 그러면서 푸틴이 대통령 후보급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죠. 근데 일설에 의하면 그게 자작극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2개월 만에 북한을 갔습니다. 7월에. 이유는 목적은 뭐냐? 옐친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북한을 착하게 만들겠다는 게 옐친의 폴리시였어요. 옐친이 아마 방한도 했었죠. 예. 옐친의 정책이 그거였습니다. 그다음 옐친을 승계한 푸틴이 2000년에는요. 서방의 협조를 얻어서 경제를 시급히 재건해서 먹고 살아야 될 처지였어요.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도 그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할 때 레닌 스탈린의 후예도 모택동의 후예도 세계시장 속에 담가놓으면 착해질 수 있다. 세계시장이야말로 구원이고 메시아이도다.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 당시에 서방이 타락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시키잖아요.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아니라 중국이 WTO 저 가입할게요. 손든다 그래서 그게 가입이 되나요? 너 나가 놀아. 그럼 못하는 거지. 미국이 쟤 들어와도 돼. 오케이 해서 가입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중국의 WTO 가입은 2001년에 일어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진실이 안 밝혀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미국이 중국을 개도국 지위로 WTO에 2001년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야 진실이에요. 어감이 다르죠. 이 2000년, 2001년에 푸틴의 명언이 있습니다. 2001년, 예, 그 2000년 이 시기에 우리 러시아도 나토에 좀 가입하면 안 될까요? 유럽 방문했을 때 우리 러시아도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될까요? 이러던 시절에 이렇게 중국이 착한 척 내숭 떨고 러시아가 착한 척 납작 엎드렸을 때의 방북하고 지금 방북이 같냐고요. 사실상 최초죠. 악마로서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최초의 방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감히 소련, 러시아 수장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사실상 최초의 방북 사건이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군사지정학적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